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은행주 상승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무역 증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7일, 8일과 9일에 지금 밴쿠버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짚어가시고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5% 상승하면서 2474.6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488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883.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344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0.02% 상승하면서 7,216.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2% 하락하면서 2,771.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3% 하락하면서 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06% 하락하면서 1,300.6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0.68% 상승하면서 65.1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알려드립니다. 어제 마감 시황인데요. 이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3,115.18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 31,259.1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이다를 제외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아인슈타인용, 이더리움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퀀텀과 리플은 거의 변동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네오와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이오스입니다. 643억 원 규모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는 트론, 그리고 비트코인, 에이다, 5위는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원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견인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추가적 상승세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흔드는 직접적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분석 후에 이현민 멘토님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앞서서 관련 이슈들을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fin24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World Stock Markets Mainly Rise on China Trade Repor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세계 증시가 이 중국의 무역 이슈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fin24에서는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 점이 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한 전문가는요. 트럼프는 마치 이 하드볼을 플레이하는 것 같다. 경기를 하는 것 같다. 그의 전술이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가가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falls on U.S. crude bill, global supply seen ris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 원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산 국제 유가가 전날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가 유가를 짓눌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 크루드 오일의 생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작년 동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토님, 요즘 미국 시장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뉴욕 증시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화요일 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재 등 이제 무역 정책 및 그 갈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지루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고용지표 호재 등으로 일단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승세를 일단 지금까지 계속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 갈등 완화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를 충분히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전일 이제 미국 상무부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5.2% 정도 일단 감소한 489억 이제 6천만 달러에 일단 근처였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이는 무역 적자 축소는 다우지수에 좀 호재로 일단 반영이 되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G7 정상회담 내에서 무역 갈등이 현재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변수 없이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는요. 현재 흐름으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던 무역 적자가 지금 감소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지금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65달러 선이 지금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하락세 좀 나올까요? 네, 일단 뭐 전략적인 기술적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65달러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어제 예상을 깨고 이제 증가세를 보인 데다가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일단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65달러대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펙 회원국과 그리고 러시아 등 기회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일단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일단 계속 시장에서는 지속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 하방 압력을 이런 식으로 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더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오펙 회원국에 일단 하루에 100만 배럴 증산을 일단 요청했다는 일단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세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효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는 22일에서 23일 오스티아빈에서 일단 산유략 정책을 일단 결정 전까지는 지속 하락세와 그리고 저가 매수세 등이 들어오면서 지속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도 일단 다시 한번 상승세를 또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하방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은 상승세 및 하락세 움직임 보일 때 추가적으로 일단 움직임을 더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하락세다.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흐름보다도요. 전반적으로 대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으로 일단 반등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매도 대응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가장 조금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영성을 좀 가늠하기 힘든 지금 조금 있다가 매매 전략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이드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주시죠. 네. 네, 오늘 가이드는 일단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춤을 춰야 한다라는 가이드입니다.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춤을 춰야 한다.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모르면 계속 춤을 춰야 하는 건가요? 네, 음악이 네.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춤을 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빗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슈도 일단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나 또는 유가에 대한 하방세가 어디까지 더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일 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왜냐, 이제는 바닥이다 또는 이제는 이제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대추세로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볼 때는 상승 흐름으로서 계속 눌림에서 대응 자체를, 또는 하락세를 보일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반등을 할 때 계속 이제 하락세를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서 가이드에서는 이제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춤을 춰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일단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오늘장 매매 전략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일장인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펼치셨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대응 전략 전에 이제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밟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유로 FX는 전일 ECB 관련 의원들이 6월 14일 ECB 미팅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신임총리는 국정용사에서 일단 기존의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유로존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가 일단 필요하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잔류할지 확약하지 않은 채 유로존이 제시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었습니다. ECB의 출구 전략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당분간 유로화의 주요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14일 시장 예상과 달리 비둘기파적인 ECB의 결과가 있을 경우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던 부분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 주목할 필요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휴장이었고 해외 시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전일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나갔었습니다. 자, 당일을 일단은 시가와 저가가 아래에 위치한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1.17810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 상방 흐름으로 열어두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일 고가였던 1.18050 라인 자체를 일단은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라인 자체가 강하게 저항을 받을 경우에 다시 한번 시가하고 저가 라인, 그리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는 1.17900 라인까지도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매수로서 따라붙기보다는 전일 고가였던 1.18050 라인이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왔었을 때 매수적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눌림 자체가 조금 더 크게 오면서 추세가 바뀔 경우,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전일 일단 첫 번째 눌림에서 1.177 라인과 그리고 전일 시가 라인이었던 1.172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따른 다시 한번 큰 눌림 자체로 잠깐 단기적인 매도세가 오늘 관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고가가 일단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65달러대가 지금 무너지면서 하방 압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슈로 다뤘던 것처럼 이제 원유 재고 부분 자체가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미 에너지 정보청 EI에 따르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이제 270만 배럴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90만 배럴 감소보다 상회한 수치를 나타냈었는데요. 휘발유 재고는 460만 배럴 일단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정제율 또한 217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증가한 수치가 유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보였었고요. 전일 미국의 오펙 회원국들에게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배럴가량 더 생산 증가하라고 이제 요구했던 내용도 일단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유 생산량 증가는 일단 유가 하락으로 지속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는 6월 22일에서 23일 오펙의 정례회의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락 압력 자체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열어두면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는 지금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아래에서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졌는데요. 65달러가 일단 무너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전일 저가 라인까지는 하락세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의 경우에는 당일 진폭 자체가 100에서 120틱 1차 구간을 보이는데요. 당일 고가가 65.25입니다. 23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100픽 정도 내려온다을 땐 64.24로서 전일 저가 라인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하락세를 보다가 다시 한번 시가가 안착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지만은 전일 시가 라인이었던 65.50과 그리고 전일 고가였던 지금 65.96 라인 자체가 이제 단기 매수세에 일단 강한 저항 라인대로 보이기 때문에 금일은 65.90과 64.27 안에서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은 금일 시가 라인이 65.07 라인 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전일 저가 라인까지 하락세로 열어둘 수 있으나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64달러 라인대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요. 2차 구간이 160에서 180 구간이었을 때는 63.60 라인까지도 하락세로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64달러대가 무너질 때는 63.60 라인까지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 저가 라인 자체에 또 강한 지지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골드는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바스켓 대비했을 때 약세 전환하면서 지지받아서 전일의 경우에 조금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일단은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는 큰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약간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들을 보이는데요. 1306 라인 그리고 위쪽으로 1311 라인과 아래쪽에서 1294 라인이 약 200틱 이내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도 일단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금일 위쪽에서는 이제 1302 라인대를 올라탔었을 때 그때 이제 매수 대응으로서 1306 라인과 1311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으며 다만 금일 시가 라인이 1300 라인을 쉽게 갱신하지 못했을 때는 1293 라인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시가 고가 라인에서 강한 저항을 역할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 전일 고점 자체를 다시 한번 높이려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가 라인을 갱신할 때는 이제 약간 둔화된 모습으로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약간 높여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큰 눌림이 와야지 추가적인 큰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일단 매수방이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 할 때는 7210 라인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7210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방으로서 열어두면서 다만 721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단기적으로 전일 저가했던 7181 라인과 그리고 7163 라인까지 단기적인 매도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와 골드 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유가에 대한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월가에서는요, 계속해서 연초부터 유가가 80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은 약간 단기적인 추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원래 유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저도 이제 80달러까지도 좀 육박할 수 있다는데 다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치를 두고 그만큼 올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상은 언제든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70달러 중반대까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약간 완화되는 소식과 그리고 유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경제 상황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서 일단은 리스크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80달러까지 다시 한번 리스크 이제 전반적으로 연내까지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번 오펙 6월 오펙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오펙의 주요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비연국의 러시아에서는 이제 조금 감산에 대한 증산으로 일단은 입장을 표명을 바꿨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60달러와 80달러 사이 안에서의 연내에는 움직임이 지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쉬었고 그다음에 중국장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들어봐야겠죠? 네, 항상 쉴 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제 올랐는데 이제 어제는 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 하려고 하니까 또 장이 별로 안 갔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0.97포인트 상승했는데 뭐 소폭 그냥 강보합 정도였죠.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선전 성분 지수는 하락했고 창업반 지수도 좀 하락을 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제 전전날이죠. 전전날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3,100포인트를 탈환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다시 탈환했는데, 여기서 밀릴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전일 상승세로 3,100포인트는 해보겠는데, 이제 연속성이 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좀 호재가 부재합니다. 역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시장이 5월, 6월이 별로 이렇게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양회 중에 하나인 이제 또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가는 면은 있는데 이제 6월까지 지나고 7, 8월 좀 넘어가줘야 그때쯤에나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중국 기업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기업 부채가 좀 많이 늘고 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터키는 오히려 밀렸고요 많이.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업 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다음에 시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뉴스를 좀 봐야 되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차이나 패싱이 우려된 걸까요? 한반도 종전 선언을 두고 중국이 연일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이 남북미 종전 선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굳건할 것만 같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핀도더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남북 이슈긴 한데 한반도 이슈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이 요즘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뭐 이게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주가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경협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그동안 조용했다가 최근에 관영 한국시보, 한국시보 많이 나와요. 예, 한국시보가 이제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이 그렇구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시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중미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제 일정 부분 양보를 했는데 양보했으니까 미국 너도 뭐 좀 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던지는 면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좀 최근에 불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중국 한국시보가 한국과 북한, 미국 간의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 참전국가잖아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네, 참전국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25가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과 북, 그 다음에 유엔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이제 뭐 미국이 참전 당사자 국도 중에는 뭐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통일 직전까지 갔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불법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당사 국가는 맞아요. 근데 중국이 일단 불법 개입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고요. 근데 중국이 그때 유엔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국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꼭 종전선언에 꼭 참여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불법 개입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서 개입한 거지. 당사자 국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사자 국가겠죠. 그럼 이제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계속 하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 갈등에서 이제 미국이 폭격기 막 남중국해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전선 확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좀 기분 나쁘게 하니까,
거기에 무역전쟁에서 무역협상에서 별로 특별히 뭐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바라는 그러니까 모든 게 엮여 있습니다. 중미 무역 갈등부터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던져본 부분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중국은 지정학적 그다음 유해 틀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협박한 거죠, 한마디로. 예, 우리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아무리 잘해봐도 우리가 틀어버리면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언론에서 자꾸 차이나 패싱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예, 근데 한국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우리 서울경 TV 방송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만은, 차이나 패싱을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시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언론 너무 차이나 패싱 얘기 우린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떠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쾌감은 좀 필요했고요. 중미 무역 분쟁에서 이제 미국과 갈등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갈등을 조장하는 카드 이에 북한의 이제 영향을 좀 지속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 카드이기도 하면서도 북한에도 계속 우리가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싶어 하는. 왜냐면 북한은 이제 경협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금 종전선언에 관한 카드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북미 정상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종전선언이 나왔을 경우 중국이 좀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대응을 좀 바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의 전략과 받아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일단 현재 EU가 지난 시간에 EU가 갑자기 중국 지적재산권 제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바로 EU가 또 미국도 제소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국면이었는데 중국이 사실 좀 불리한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EU까지 공격을 하니까 이거 고립무원이네 하다가 EU가 갑자기 또 미국도 제소하니까 다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불리한 거에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초반에 미국이 좀 불리한 협상으로 타결해서 미국에서 협상한 다음에 중국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조금씩 한 발씩 이제 양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초반 협상 유리하게 진행했던 부분을 미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양보하고 약간 지정학적 이슈를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는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지지율. 현 시진핑 2기 체제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안정, 체제 안정이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좀 쏟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채널로는 이제 러시아하고 현재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비핵화 해법 모색하고 바로 그 다음날 러시아가 갑자기 전혀 북미 정상에 이런 방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지 않을 시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한마디 좀 얘기 좀 하더니 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연합전선을 좀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좀 돌파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자꾸 한국에서 떠드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걸 한국에서 이제 중국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해법을 좀 모색해서 중국이 전혀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함께 진행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내용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전자상거래 업체 지갑병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크게 안 알려졌어요. 크게 안 알려진 기업인데 핀도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창립 2년 반 만에 진동을
제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을 제낀 건 아니고요. 징둥을 이제 저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징둥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에 어플에 대한 이제 가입자나 이쪽 모바일 쪽만이거든요. 모바일 쪽만 위로 도약을 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가 제품 위주인데, 위챗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챗페이 같은 게 좀 많이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핀도더의 약진으로 지금 징둥이 3위에 밀려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핀도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핀도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전혀 이런 기업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핀도더는 한국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핀도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국의 어떤 기업이라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 소셜 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핀도더가 사실은 우리나라 소셜 커머스 업체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CEO가 구글 출신인데 구글 출신에서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자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너무 이제 힘들죠. 기업 워낙 알리바바 지위가 세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뚫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뭐 쿠땡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만들었지만 더 크죠. 이제 핀도더는 사면 살수록 함께 사면 살수록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매하면 점점 싸지는 그런 형태의 어플입니다.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네. 예. 근데 이제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하고 유사한데 실제로 이제 핀도더 출발 역시도 미국의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와 한국의 소셜 커머스 업체 약간 미싱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6개월 만에 전자상거래 업계를 뭐 뒤흔들고 있다. 뭐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어플 사용자 숫자로 봤을 때 알리바바의 이제 타오바오. 그 다음에 타오바오는 이제 못 찍혔어요, 아직. 근데 이제 징둥의 진둥상청은 이미 추월한 상태고요. 이제 알리바바를 종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핀도도 이 3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부분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렇게 빠르게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이 마케팅 비용이 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네. 일단은 마케팅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이쪽 중국은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죠. 최근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셜 커머스 형태가 이제 중국에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왜 최적화되어 있냐면 중국은 그 PC 인프라는 상당히 약해요.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 인프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그냥 QR코드 찍고 결제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신용카드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중국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남들 앞에서는 좀 중국 사람들 비용을 엄청 많이 써요. 밥 한 끼 먹을 때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먹는데, 중요한 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좀 많이 아끼죠. 예, 근데 그런 아끼는 문화, 그런 문화가 좀 중국에 좀 이게 좀 잘 맞지 않았나. 특히 중국 저소득층 타겟인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된 제품이 대부분 12yua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700원? 대부분 그 가격대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할 경우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회원가입 절차는 따로 없는데 위챗페이를 쓰고 있어요. 위챗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순화돼 있고 위챗 하니까 뭐 뻔하죠. 텐센트죠. 텐센트가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텐센트에서 엄청 밀고 있는 회사다. 텐센트의 인공지능 서치, 그러니까 상품 서치, 최적화 모델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많이 도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텐센트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핀도더인데 사실상 텐센트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텐센트가 하고 있다면 또 핀도더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많이 지분 투자해서 많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알리바바 설립 멤버인 순퉁이가 네. 이 알리바바의 넘버 2였거든요. 예, 알리바바 관두고 일로 넘어가 뒤로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O인 황정혁 씨도 이제 구글 출신으로, 이분이 좀, 상당히 멘트가 좋아요. 네, 명언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멘트가 좋으신 분인데, 이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팀도 대단하고 또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힘입어서 이 핀도더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치열해지는 중국 내 시장, 중국도 이제 해외에 눈을 돌릴 때. 해외로 눈을 돌릴 때 내수 시장은 이미 탄탄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자꾸 계속 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중국 증시에 좀 투자를 하려고 이 시간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내에 있다 보니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상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점점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성을 좀 보려면은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해외로 좀 돌려야 돼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중국의 이 페이 관련해서 불허해버렸어요.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위치페이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반발이 좀 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좀 그렇고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 내 시장은 이 포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해외 진출이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이 해외에서 이 매출 나오는 거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뛰어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남아시아 공략이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정체돼 있다 하는데 그 기업이 해외 진출, 특히 동남아 쪽 진출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판단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오늘의 가이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죠? 뭐 오늘 또 이제 전자상거래 얘기했으니까 전자상 가야죠. 전자상거래로 가야 되는데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5월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리뷰 차원에서 또 가져왔고요. 현재 중국 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요. 현재 페이 및 금융 쪽에서 핀테크에서도 점유율 1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오프라인 시장, 요즘에 이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시장을 파고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 신세계를 보고 벤치마킹 했대요. 네,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세계라는 기업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원래 온라인에 뛰어난 기업은 아니고 원래 오프라인 하던 기업인데 오프라인에서 특이한 컨셉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고 많이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100% 따라했다고 또 마인 회장 또 기분 나빠하니까 보실 겁니다. 이 방송 보긴 할 건데 저희가 100% 따라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619억 위안, 10조 950억.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1% 증가했고요. 모바일 사용자가 요즘 모바일 사용자를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근데 지금 3,700만 명이 증가하면서 아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그룹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제가 코드 번호를 이제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스닥 상장 다시 한번 얘기 드리기 위해서 코드 번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번호가 알파벳인데요. BABA, 바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뒤로 주가가 레벨업을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죠. 2번 하면서 정고점에 오프가를 뒀는데 오프가를 가볍게 넘어갔어요. 살짝 넘어갔죠. 네,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여기서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나스닥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197.6655달러, 그 다음에 190.3141달러. 나스닥에 있으니까 달러입니다. 하락 시 이제 분할로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197.665 라인으로 좀 올려놓으시면 수익으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수익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170.6040 달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저가 라인이거든요. 이쪽 저가 라인이니까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달성한 상태고요. 2차 목표가가 220.4달러 정도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그러면 그 다음은 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알리바바 그룹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부분 찾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최근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노려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서를 담당할 수장을 본격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가 91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인데요. 올해에도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자금 조달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인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이날 기업금융 부분 부이사 겸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분 선임 자문관 이 자리에 발레리 슈체파닉을 임명을 했습니다. 경험과 실력, 혁신성을 모두 겸비한 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자자 보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또 업계가 밝혔는데요.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또 SEC의 분산 원장 기술 실무 그룹을 이끌었고 또 증권법 관련 전문 지식과 암호화폐 실무 경험이 풍부해서 향후 이제 SEC ICO 및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안에 종합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새롭게 임명된 이 발레리 슈체파닉이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죠. 누군지 그리고 관련해서 이 슈체파닉의 입장은 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슈체파닉은 작년 5월에 이제 분산원장그룹 대표 자격으로 ICO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가 이제 SEC가의 관할이든 아니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으면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업계가 성장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에 ICO가 미국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ICO를 이제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ICO를 하려면 IPO 있잖아요. IPO 기업 상장에 준하는 서류와 정보를 SEC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SEC가 적극적인 행보를 했죠. 미국 내에서 여전히 이제 증권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암호화폐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규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임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슈체파닉 본인도 워낙 또 시원시원한 그런 스타일, 도입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빠른 행보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CO도 IPO랑 좀 유사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슈체파닉 임명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좀 발표된 데가 있나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한 관계자가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계속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을 위해서 좀 놔둔다라는 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더 해가 된다라는 또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슈체파닉의 이번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정비와 제도권 포섭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오히려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규제 강화가 시장의 촉매제입니다. 규제 강화가 시장의 촉매제. 오히려 규제 강화는 좀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잖아요. 네. 뭐 많은 사람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암호화폐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 있는 펀드라든지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개입을 꺼려하는 거다. 함께 이제 좀 더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강화가 된다면 시장의 촉매자가 될 것이고 시장이 활기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을 이제 반영해서 규제 강화 필요하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미국의 SEC 슈체파닉의 임명이라든지 또 다른 금융권 국가가 나서서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자, 하루에 하나씩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인 강의 시간인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제트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프라이버시, 익명성을 강화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했는데요. 그런 다크코인 중에서 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모네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모네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좀 건장해 보이는 CEO가 바로 리카르도 스파그니 그 모네로를 또 함께 만든 사람인데요. 자, 개발자 좀 살펴보면 리카르도 스파그니와 프란시스코 카바나스가 있고요. 개발 과정은 이제 2014년 4월에 개발이 됐습니다. 채굴기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없고 모네로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하드 포크를 진행해서 모네로가 자체적으로 이제 바이트코인에서 포크 아시죠? 분할돼서 새로운 이제 오픈 소스가 개발돼서 만들어졌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비트 모네로 시작해서 이제 모네로가 된 거죠. 그리고 코인 발행은 공식 공급량이 이제 18,040만 개인데 총 발행량을 보면 이제 무제한인데 1,840만 개가 고갈이 된다면은 이제 블록 생성 시 0.3 모네로를 발행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시가총액은 2조 7,305억 8위 정도 이제 보이고 있고, 블록 생성 주기는 2분마다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거래 현황을 보면 국내에선 빗썸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빗에선 5월 28일로 매수를 종료를 했고요. 이제 좀 기술 분석을 해야 될 건데요. 모네로가 이제 보안과 익명성에 탁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앱과 모바일 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요.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모네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모네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익명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좀 간단히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링 시그니처라고 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 특정 그룹 내에서 키가 섞이는 링 시그니처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그룹 내에서 거래 내역을 만약에 조회해야 한다 하면은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그 고유의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것이죠. 뭐 그렇지만 거래 기록 무조건 다 익명성을 하면은 또 불법 자금 유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혹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거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VIEW 키, VIEW 키를 기능을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거래 정보가 공개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뭐 모네로 I2P를 사용해서 이제 거래자의 IP 주소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또 일회성 주소, 또 링시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함께 익명성을 구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이 모네로라고 해서 이걸 웹에서 설치를 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실행이 가능하니까 블록 크기에 제한이 없이 확장성을 빠르게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쉽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 좀 보면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또 크립토 노트라는 프로토콜로 송금을 증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채굴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POW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모네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하드포크 관련 일이 있는데 여기 하드포크에서 채굴 알고리즘을 좀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드포크를 진행한 이후에 이념의 차이로 오래된 채굴 알고리즘에 잔류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채굴기를 없애기 위해서 모네로가 이런 하드포크를 한 건데, 그런데 또 그 전에 이제 그 채굴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잔류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해서 자체적으로 성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모네로 클래식이라든지 모네로 제로, 그리고 모네로 오리지널, 모네로 클래식 2 등 총 4개의 비공식 포크가 탄생을 해서 지금 사실 모네로 프로토콜 안에서 서로 호환이 가능은 하지만 또 각 프로젝트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크겠다, 모네로와 연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코인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주도권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네 파워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각각 다른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일단 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서 제작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모네로를 또 자금 조달 의혹으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좀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크코인, 어두운 코인이라는 명칭도 있고 제트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이런 다크코인 익명성이 너무 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제재 법안이 각 나라마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엄격하게 이제 거래소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혔고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모네로를 통한 채굴, 그리고 해킹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 알려진 이유가 이제 지난 1월에 미국 보안업체가 모네로의 채굴을 지시하고 채굴된 것을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케팅이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 7월 월스트리트 마켓에서 거래 수단으로 인정됐다는 거. 그래서 마케팅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 오늘 또 코인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네로 코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톱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톱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